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두산그룹이 알짜 계열사를 중심으로 사업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지만 주주들 반발에 부딪혀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일부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 기업금융부 김경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산그룹이 사업구조 개편 방향을 갑자기 틀었습니다. 네, 지난주 두산그룹이 두산밥켓과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을 교환해 흡수합병을 하던 계획은 철회하고 네네. 대신 두산밥켓이 포함된 두산에너빌리티 신설법인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은 유지하는 이런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네. 이로써 두산밥켓의 상장은 유지되는데요. 다만 두산밥켓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에 가져간다는 차원에서 그 지배구조 개편안 자체에는 큰 틀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일부라도 철회하기로 한 건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들 반발 때문이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두산에너빌리티 지분 6.85%, 두산밥켓 지분은 7.2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국민연금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설정한 그 매수 한도인 6천억 원을 훌쩍 넘기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국민연금이 반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과 SKENS 합병을 반대하면서 네.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변수가 있는 거네요. 네. 이제 남은 작업이 두산 밥켓을 뭐 상장 폐지까지는 안 하지만 그 비상장 뭐 페이퍼 컴퍼니 같은 곳에다가 자회사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다시 한 번 더 돌리는 일인데 이 작업 같은 경우에도 그 가치 평가를 할 때 그 방식이 그 전이랑은 좀 다르게 이루어진다고요. 네,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 비상장 법인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신설법인의 자산은 두산 밥켓에 대한 지분과 차입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일단 핵심은 두산그룹이 기존 상장사 기준 합병 비율을 유지한다고 보류한다고 했던 건데요. 네. 그간 아무래도 시장하고 당국으로부터 계속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이 합병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그 주식의 시가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했다는데 이거에 손을 대고 이제는 다른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게 두산 측의 입장입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떤 방식을 쓸 거냐 여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두산그룹은 이번 합병에서 그 비상장사 평가 방식을 한번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비상장사의 합병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랑 한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전에도 같이 얘기 나눈 적이 있지만 그 주식의 시가를 이제 뭐 직전 며칠 가중 평균을 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만큼 중요한데 비상장사 같은 경우에 훨씬 복잡합니다. 자산, 그다음에 부채를 포함하는 기업의 본질 가치와 그다음에 과거의 영업 현금 흐름 또는 미래의 영업 현금 흐름 등을 고려한 그 수익 가치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네.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 밥켓 지분율 46.06%, 이게 유통 주식 수로는 약 4,600만 주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8월 29일 종가로 반영했을 때 지분 가치만 따지면 1조 9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론대로 계산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인적 분할하여 두산 밥켓을 포함하는 그 비상장 신설 법인의 지분 가치만 해도 1조 9천억 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추가로 이관되는 차입금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 차입금이 대략 7천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지분 가치와 차입금 등을 더한 이 자산 가치는 뭐 1조 원이 좀 넘는다는 것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상장사라고 하면 뭐 당초에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주가라는 게 뭐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주가로 원래 평가를 하려고 했다는 게 가능한 겁니까? 저도 처음에 두산그룹이 이 그러니까 분할과 합병안을 발표했을 때 왜 그 시가로 평가하냐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있었는데 이거를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비상장사가 갖고 있는 자산 자체가 두산 밥켓의 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부터 의아했던 게 어떻게 비상장 법인으로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합병 비율을 상장사가 쓰는 방식을 썼나라고 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장사를 인적 분할하면은 무조건 비상장사가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몇 년 전에 했던 SK텔레콤과 SK스퀘어의 인적 분할이었습니다. 네. 그 분할만으로는 비상장사가 되기 때문에 SK스퀘어도 이후에 다시 분할 상장을 했죠. 여하튼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인적 분할한 회사도 비상장사가 되고 여기에 두산밥켓 사업과 차입금 등이 이관되기
되는 건데요. 네. 일단 두산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비상장사의 실질적인 가치가 두산 바켓 지분밖에 없기 때문에 두산 바켓의 주식 시가로 합병 비율을 정한 것이다.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 네네. 왜냐면 갖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 그런데 사실 껍데기 형식이라는 것도 비상장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뭐 이혈령 비혈령 꼴로 비상장소로 보면 비상장사, 상장사로 보면 상장사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튼 이번에 두산그룹이 한 발 물러서고 비상장사의 평가 방식인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 배당 흐름 등을 다시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향후 합병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비상장사 평가 방식을 쓰기로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앞으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영업이익하고 현금 흐름이 중요한 건데 이 비상장 페이퍼 컴퍼니 같은 회사는 이제 오로지 인수합병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니까 이 영업 실적이라는 게 당연히 없을 거고 그럼 밥캣의 연결 실적으로 이렇게 보고 하는 겁니까? 네, 그래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번에 가치 평가를 밥캣이라는 상장사가 아닌 밥캣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에서 인적 분할한 비상장 법인이라는 걸로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비상장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순자산 가치와 최근 몇 년간 순손익의 가중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네. 예컨대 전년도 3개년이라면은 최근 3개년이라면 전년도에 가장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조금 덜하고 그다음에 제일 먼 3년 전에는 제일 적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을 내는 방법인데요. 네. 그럼 두산마켓의 최근 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에 3,939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은 이듬해 2021년 5,953억 원으로 약 34% 성장합니다. 네. 그리고 2022년에는 1조 원을 돌파하며 44% 이상의 성장률을 구가하는데요. 이런 조단위 영업이익은 지난해 안착해 무려 1조 4천억 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기록합니다. 즉 과거의 이익 성장성으로 보면은 왜 밥캣이 알짜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한번 시점을 미래로 옮겨 보겠습니다. 네네. 미래 현금 흐름, 미래 예상되는 현금 흐름, 뭐 DCF라고도 하는데, 혹은 동종 기업 대비 주가 수익 비율, 뭐 PER, 혹은 삼각전 영업이익 등이 다양한 평가 방식을 미래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핵심은 미래의 수익성을 어떻게 보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과거의 수익을 볼 것이냐, 미래의 수익을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비상장 법인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 그럼 이제 미래 수익, 두산밥켓의 미래 수익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네. 그 최근 3개월간 두산밥켓의 올해 연간부터 2026년까지 실적을 전망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컨센서스를 모아봤습니다. 일단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 5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5%가량 이익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듬해, 그러니까 내년에는 1조 1천억 원, 그리고 2026년에는 1조 1,500원대에 그칠 거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밥캣이 지금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과거에도 잘 벌었고요. 근데 미래에는 잘 못 벌 거라고 이게 자기 스스로 미래를 암울하게 내다본 겁니까? 뭐 자기 스스로 증권사에서 내놓은 컨센서스이지만 증권사들도 IR과 소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밥캣의 입장도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비상장사 평가 방법이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미래 수익을 기준으로 하면은 밥캣의 가치가 절하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미래 수익이라는 거는 어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근래 이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재밌게 봤던 부분은 그 두산 밥캣의 글로벌 동종기업 내지 경쟁사들과 이 미래 전망에 대한 온도차가 굉장히 있다는 것인데요. 예. 두산 밥캣의 글로벌 경쟁사라고 하면 미국의 캐터필러나 일본의 쿠보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밥캣의 2분기 실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는데 네. 반면에 경쟁사들은 호실적 내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이 3사의 향후 전망이 굉장히 갈린다는 게 재밌는데요. 네. 다 같이 북미에서 장사를 하는 기업들입니다. 네네. 북미에서 건설 기기를 파는 곳인데 회사마다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북미의 건설 경기가 견조하고 심지어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마디로 미래에 우리 수익성은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자신감이죠. 네. 하지만 밥캣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이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부진하다. 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밥캣의 2024년 2분기 경영 실적 자료에는 북미 수요 둔화 지속,
북미 구매 이연 예상, 소요 정체 예상 등의 전망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지금 쿠보타의 실적 자료를 같이 한번 볼까 하는데 쿠보타 같은 경우에는 그 북미 시장이 기존 수준 대비 업황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 네. 보시고 있는 게 노스 아메리카의 이렇게 화살표가 일직선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형태가 유지될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캐터필러 역시 올해와 하반기와 내년 전망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 매출과 수익은 상반기에 비해 약간 높을 것이라고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밥캐 주가가 일부러 좀 눌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도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실제 추측이 맞을지 아닐지는 향후 이제 실적 발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